김성문 회장님의 주의 발표를 들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해 주신 분 참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김성문입니다. 제가 앉아서 가만히 오늘 이 학술 발표 대회의 주제 강연을 많이 듣고 느낀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저는 가야의 후예입니다. 가야의 후예로서 이 가야인들의 시조대왕 네 분이 허공의 인물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가락의 후손들이 미동도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제가 분노를 느끼고 있는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정말 우리는 누구나 다 시조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있고 그 시조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서 다 윗선 사업을 벌이고 있는 이 시점인데 강단 사학자, 식민사학자들에 의해서 당신들의 시조대왕 내가 허공의 인물이고 신화 속의 인물이라 그래도 가만히 있다니 정말 이상한 후손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 속에서 제가 가락대구 강력시 종친회장을 지금 5년째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은 이 왜곡되어 있는 가야사를 바로 잡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아니 이거 법인을 설립해서 정식으로 좀 도전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에 사단법인 가야연구원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식민사학자들에게 도전을 해서 우리 가야사를 바로 정립하는데 미랄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설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가락의 후손님들도 여러분 계시고 또 직접적으로 관련은 안 되더라도 이 문경, 상주, 점촌 이 지역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우리 어른님들은 상주의 문경에 예천에 곤영가야가 있었다 하는 것만 한 가지만 아셔도 오늘 이 학술대회에 오신 것으로 큰 성과를 가지리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가야의 역사인데 이 가야의 역사는 이거 저도 조금 그간데 어디를 넘겨야 되지? 네. 야, 예. 가야의 역사는 우리의 바로 역사입니다. 역사. 이 역사를 신화로 취급을 해버렸으니까 붕괴하지 아니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 잠깐 머리도 식힐 겸 우리는 흔히들 야, 너 다혈질 아니냐? 야, 우리 민족은 다혈질이라 그런다. 정말로 우리 민족이 다혈질인지 내 스스로 우리 한번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다혈질인지 아닌지는 잠시 후에 스스로 아실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적으로 다혈질은 이런 겁니다. 자극에 민감하고 또 바로 흥분이 돼가지고 인내력이 부족하고 성급하고 잘 다투지요. 잘 엇박지르고. 그런데 밑에 한번 보십시오. 흔히 가다가 불끈거리고 용건만 말해 예를 들어서 참 은행이 거친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다혈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다혈질로 인해서 이러한 사태도 벌어지고 하는데 이 다혈질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우리 두뇌는 왼쪽 뇌와 오른쪽 뇌가 똑같이 양분되어 있는데 왼쪽 뇌가 하는 역할이 다르고
오른쪽 뇌가 하는 역할이 다르다고 지금 의학적으로 다 판명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내 뇌가 왼쪽이 더 발달되었는가 오른쪽이 더 발달되었는가를 평가를 해봤을 때 왼쪽이 더 발달되면 소극적이고 새침뛰기고 말도 잘 안 하고, 오른쪽 뇌가 더 발달이 되면 흥분을 잘하고 욱박 지르고 뒤는 뚝이고 큰소리 잘 치고, 이런 사람은 오른쪽 뇌가 많이 발달되어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시는 우리 어른님들, 과연 나의 뇌는 왼쪽 뇌가 발달이 되었을까 오른쪽 뇌가 발달이 되었는가를 스스로 평가를 한번 해보는데, 지금 제가 클릭을 하면은 아가씨가 돌고 있어요. 이 도는 아가씨가 왼쪽으로 도는지 오른쪽으로 도는지 잠시만 관찰을 하십시오. 네, 관찰이 다 되었을 줄로 알겠습니다. 지금 가만히 도는 모습을 보면은 오른쪽만 계속 돌게 보이는 분도 계시고, 오른쪽으로 돌았다가 왼쪽으로 돌게 보이는 분도 계시고, 또는 왼쪽 계속 오른쪽 계속 오른쪽 왼쪽 번갈아 돌게 보이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오른쪽만 돌았을 때 내 뇌는 어느 쪽 뇌가 발달이 되었다, 왼쪽 뇌가 발달되었을 때는 또 어느 쪽으로 돈다, 교대로 돌 때는 어떻게 된다, 그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시계 방향으로 계속 돌면은 오른쪽 뇌가 발달되었습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은 바로 왼쪽 뇌가 발달이 되고, 오른쪽으로 돌다가 왼쪽으로 돌면은 왼쪽 뇌나 오른쪽 뇌가 다 함께 발달이 되었다고 판단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절대적은 아니지만은 대체적으로 의학적으로 이렇게 좌뇌 우뇌가 발달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야국은 언제 건국되었는가는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어른님들 다 아셔요. 앞에 이완영 총장님 정말 강력하게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 지정선님 정말 많은 또 이야기를 해 주셨죠. 정말 가야사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가야의 후손들이 해야 될 일을 이러한 분들이 앞장서서 이렇게 해 주시니까 정말 몸둘 바를 모르지요. 우리 이 자리를 빌어서 이완영 총장님 참 고개 속에 인사 한번 드리고 싶고, 지정선님 정말 고맙습니다. 김해에서 가야 불교뿐 아니고 가야사 정립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는 도명 가야문화진흥원의 원장님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회사에서 인사 말씀을 해주신 이용중 가야사 바로세우기 전국연대 이원장님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또 굉장한 수고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어디 계세요 지금? 저 뒤에 앉아 계시네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이 전라도 천연사에 봉정식을 앞두고 봉정식 못하도록 가정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지금 맡고 있어요. 그 대표 위원장 박영준 위원장님이 아까 오셨던데 정말 가야의 후손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언제 건국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어른님 서기 42년 다 아시죠? 서기 42년에 가야가 건국되었습니다. 자, 어디에 나오느냐? 이 문제는 아까 이완영 우리 총장님 자료를 보여드려서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서기 42년에 건국되었어요. 42년에 건국되고 삼국 사기에는 국호를 가야라고 하고 후에 금강국으로 고쳤다라고 나오고 있고, 삼국유사 가락국기 속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가락이라 하다가 후에 가야국이라고 고쳤다. 그러면 대가락의 대자를 떼어버리고 우리 보통 금강가야라고 표현하는 가락국은 그냥 가락국이라고 표현을 하고 가야국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가야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가야국, 가야, 건강국, 고령가야국이 나옵니다. 삼국사기에 분명하게. 대가야국, 아시량국 이렇게 가야의 이름이 등장하고, 삼국유사에는 이 육가야의 이름이 분명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가라, 가야국이다. 아라가야, 고령가야, 대가야, 성산가야, 소가야, 비화가야. 이 비화가야를 쓰면서 이련서님은 고령의 대가야가 잘못이 아닌 것인가라고도 표기를 해두었습니다만, 사실은 건국될 당시에는 비화가야가 없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건국될 당시에 바로 대가라, 가야국, 그리고 아라, 고령, 대가야, 성산, 소가야가 건국이 됐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현재 이런 용어를 상당히 많이 쓰고 있어요. 장수의 반파라 그러면서 이 장수가야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남원을 수차 오늘 강조해서 말씀드린 남원을 남원가야다. 이 남원가야라 하면 좀 더 어떻게 덜 하는지 몰라도 이 남원을 김원국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전라도 천연사에 등재되니까 그 천연사를 폐기해야 된다, 고쳐야 된다, 이렇게 힘찬 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화랑세기에는 육가야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가야라는 이름만 등장하고, 거기에 성골진골 대원신통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죠. 환난고기에는 구야국이 나오고 가락국, 구야봉국, 김해 쪽에 있는 것을 구야봉국이라고 하고, 구야한국은 규슈에 있는 것을 구야한국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정사, 삼국지, 일서 동의전 변진 시국이 가야로 발전됐다는 그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죠. 자, 여기서 한남고기에 나오는 자료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 쪽에서 봤을 때, 가야 쪽에서 봤을 때, 저 큰 동그라미 속에 있는 지명, 저기 있는 부족 국가를 뭐라고 읽었느냐? 가라라고 했다 합니다. 가라. 그런데 야마토 외쪽에서 저 붉은 동그라미 속에 있는 부족 국가의 이름을 모두 임나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쪽에서는 대마도나 규슈에 있는 부족 국가를 가라라고 봤고, 그리고 일본 야마토 외에서는 임나라고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 임나는 결국 어디 있느냐? 대마도나 규슈에 있었던 부족 국가다. 틀림없는 그런 부족 국가들입니다. 대마도에 나와 있는 임나는 3개의 가라가 있었어요. 신라가 분국으로 세웠다는 자오가라, 고구려 분국인 이니가라, 백제 분국인 게이지가라가 대마도에 있었고, 그리고 이것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어른님들, 일본 서기의 임나가 언제 등장하느냐? BCE 서기전 33년에 임나가 처음 등장하는데, 임나 서기를 집필한 곳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임나 서기 집필한 곳은 저 나라에서 집필을 했습니다.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집필을 했어요.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명을 받고 집필을 하면서 서기전 33년에 가을 7월에 임나국 견 소나갈질지 령 조공야, 그 다음 임나자 그 축자국 이천열이 북조해 이재계림지선합니다. 이 용어가 일본 서기에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것이 있는 것은, 이 일본 서기를 집필한 곳에서 축자국어로 이천열이 간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저게 빨간 글씨 갈것자를 떨어져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나라에서 이천열이 가니까 축자국이 있다. 축자국은 어디 있느냐? 규슈 북쪽에 축자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강남사학자 모든 사람들은 축자국에서 출발을 해버려요.
축자국에서 2000년이 떨어져 있고 북쪽은 바다로 막혀져 있다니까 부산 쪽에 김해 쪽으로 비정을 해버려서 문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전북 규슈에 있는 지금 현재 지명을 차자표기나 이두를 우리식으로 표기한 것을 분석을 해보면은 임나 19기라고 말하는 일본 서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전부 저기에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본 서기에 나오는 임나가 왜 가야 땅에, 전라도 경상도 땅에 식민사학자들이 비정을 했느냐? 그것은 두 앞에 강연하신 어른들이 이야기하셨죠. 정한론이죠. 언젠가 한국을 정복해서 우리 조상들이 지배했던 땅이라고 우겨대고 그들이 한국을 지배하고자 하는 야욕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나 일본 부 이 설의 허구라는 것은 임나라는 그 국가는 서기전 33년에 있었고 기원 후 646년까지 존속한 부족국가가 임나였어요. 그러면 가야라는 나라는 서기 42년에 건국해서 기원 후 물론 서기 42년이고 562년까지 대가야가 멸망할 때까지 520년의 역사였고 임나는 700년 가까이 되는 역사입니다. 첫 강연에서 가야사 700년사 김태식이 씨 썼는 거 왜 700년이라고 했느냐라고 힘주어 말하셨죠. 이완영 우리 청장님.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임나가 700년 가까이 존속됐기 때문에 700년 살았고 썼는 겁니다. 가야는 520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임나 일본 부수를 정당하기 위해서 상당한 계략과 우리의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민족 말살 정책을 펴면서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모두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시대가 일제강점기였습니다. 우리의 첫째가 우리의 역사서를 팔도에 있는 것을 다 수합해서 불태운 것이 20만 권이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우리의 역사서입니다. 우리의 진실된 역사서가 어디에 가 있느냐? 초대 총독인 데라우치 문고에 일본에 가면은 엄청스러운 우리의 진실된 역사서가 그 문고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임나 일본부는 뭐냐? 일본 야마토해가 임나에 파견된 사신입니다. 사신. 부는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일본 서기에서 멋지죠. 임나에 파견된 사신을 임나 일본부라 그러는데 이 우리의 강남 사학자들, 시민사학자들이 이상하게 해석을 하고 우리 전라도 경상도에 모두 규슈 대마도에 있는 임나를 비정을 해버리고 온갖 장난을 다 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가야가 임나로 둔갑될 이 시점에 그래도 늦지 아니하게 우리 역사를 사랑하고 우리 가야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학자들이 나서 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그 인사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야는 서기 42년에 구주봉에서 그 구촌의 사람들이 3월 개요일 날, 음력으로 3월 3일이 되겠습니다만 이 개요일에 하늘에서 금상자가 내려와서 금상자 속에 6개의 알이 있었는데 그 6개의 알에서 옥동자가 태어났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수로라 그런다.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이 고로라 그런다. 고령가야. 고로왕이고. 세 번째 나온 사람이 성산가야의 병로. 네 번째 나온 사람이 대가야의 대로. 다섯 번째 나온 사람이 아라가야의 아로. 마지막 여섯 번째 나온 사람이 소가야의 말로라고 지금 이제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님들 정말로 수로왕이 하늘의 금상자에서 내려와가 금상자에서 태어나느냐? 아닙니다. 이거 우리 정말로 잘 받아들여서 손자님, 손자나 누가 질문을 했을 때 나라를 건국한 건국자를 신성시하기 위해서 꾸며진 이야기입니다. 건국자는 나라를 세운 사람은
모두가 다 신화 형식으로 건국 신화를 꾸밉니다. 그러면 이 김수로 왕도 지금 현재로 봐서는 대체적으로 밝혀진 것이 북방 기마 민족의 후예다. 그 북방 기마 민족은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한나라 저 시대 때 진나라 후예인 휴저왕이 있었는데 휴저왕의 두 아들 김일제와 윤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북방 기마 민족이 김해 쪽으로 내려와서 터전을 잡고 힘센 장수들이 내려와 가지고 그 지역을 구천을 다스리겠다고 맞섰으니까 제일 우수하고 그한 사람을 수로왕으로 김해 가락의 왕으로 모셨고, 나머지 5분들은 한 분은 이 함창까지 왔고, 그 다음 성주 갔고 고령 갔고 함안 갔고 고성 가가지고 가야를 건국한 것이 육가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수가 김수로왕 내에는 신화의 인물이고 신화적인 존재다. 그런데 박천수 교수가 사람이 어떻게 아래서 태어났어요? 질문을 했을 때 사람 아래서 안 태어납니다. 사람은 사람에서 태어나죠. 그런데 이 건국 신화를 꾸몄던 내용을 자체를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가야라는 나라가 서기 42년에 있었는데 우리의 역사서 속에 가야와 신라가 싸웠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201년까지도 신라와 가야의 싸움 틈바구니 속에서 신라와 가야가 화친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가야는 가야대로 신라는 신라대로 발전을 해 나가는데, 문제가 지금 우리의 역사서 한번 보면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한국사 속에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냐? 가야서기 42년에 건국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3세기 후반 이후에 여러 가야 소국이 건립됐다라고 버젓이 표기해가지고 우리의 역사 속에 지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칠 일이죠. 그리고 또 하나, 한국민족 대백과사전 보십시오. 2세기경부터 3세기에 12개 변환 소국이 성립됐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가야라는 나라는 서기 42년에 분명히 건국됐다라고 우리의 역사서에 엄연하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서 3세기에 성립이 되었다고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우리의 강단사학자, 또 여기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을 집필하신 분들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자, 가야국의 영역을 한번 보시면 누차 설명을 듣고 다 아시죠? 저 고령 가야를 없애버려야만이 그래도 전라도, 경상도, 남쪽 지역을 자기네들이 지배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고령 가야를 지어버렸는데, 고령 가야가 엄연히 존재해가 있었는데, 그러나 한 가지 단점은 서기 42년에 고령 가야가 건국되어서 통치를 했지만은 서기 254년, 253년, 5년까지도 확실한 고정은 안 됩니다만 254년경에 신라에 의해서 멸망을 했죠. 그리고 고령가야의 왕족들이 김해 쪽으로 내려가서 이주를 했다는 기록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령가야가 있었고, 성산가야, 대가야, 강개토 태왕, 호태왕, 태왕으로 표현을 합니다만 태왕이 좋겠어요. 서기 400년에 신라를 도로 내려왔다가 가야까지 들어와서 숫대밭을 만드니까 이 가락구 건강가야는 세력이 쇠퇴해져서 건강가야의 세력들이 대가야 쪽으로 가고 많이 뿔뿔이 흩어졌죠. 그러니까 대가야의 세력들은 더 강성하게 되어가지고 바로 남원이든 장수든 임실이든 진안이든 장령이든 이쪽으로 많이 뻗어나가서 새로운 세력이 형성이 되었죠. 그래서 남원의 가야 정치체가 많이 번성되어서 부족 어떤 단체로서 활동을 했고, 장수도 그렇고 임실 또는 장령에는 비하가야 쪽으로 많이 이동이 됐다고 보겠습니다. 이런 가야국의 영역이 이렇게 많이 넓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자, 그 중에 그러면 가야국의
건국은 42년이 됐는데 엄연한 시조가 있고 시조 왕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공의 인물이라고 말을 하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죠. 자, 수로대왕은 민본주의 정신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건국 2년째 궁궐을 짓기 위해서 짓기는 지어야 되는데 시기를 언제 하느냐? 백성들의 농사 짓는데 피해가 될까 싶어서 농번기를 피해서 궁궐을 짓기 시작했고, 건국 3년째는 느닷없이 석탈래가 나타나죠. 석탈래가 어디서 오느냐? 규슈에 있는 다파나국에서 석탈래가 가락국까지 오게 됩니다. 가락국에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석탈래가 수로왕후고, 나는 당신의 자리를 뺏으러 왔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제안하기를 힘으로 한번 겨루어보자 이거지요. 힘으로 겨루는 데는 술법으로 겨루어보자. 어떤 술법이냐? 자, 석탈래가 매로 변하니까 수로대왕은 독수리로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석탈래가 참새로 변하니까 수로대왕은 새매로 변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참새, 새매, 독수리로 변할 수 있나?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일어났느냐? 실제적으로 석탈래나 김수로왕을 비교를 해봤을 때 그 당시 김수로왕이 석탈래보다는 힘세고 더 우수하고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후세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삼국유사를 쓸 때 표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수로대왕님은 석탈래를 살려보내지요. 이 살려보내니까 어디 가느냐? 석탈래가 신라 땅으로 넘어가죠. 신라 땅으로 넘어가서 나중에 신라에 가게 되는데, 그래서 수로왕의 마음은 참 어진 마음을 가지셨다. 살생을 금지하는 마음을 가지셨다. 그리고 신라 파사왕이 신라 영토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해결해 달라고 또 요청을 합니다. 파사왕이 저 동해안 지역에 있는 음접불국과 삼척 지역에 있는 실직복국에 분쟁이 일어나서 해결하기 어려우니까 저 남쪽에 남가야에 있는 수로왕에게 부탁을 해서 이 분쟁을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를 한 나머지 수로대왕님은 지혜 있게 음접불국의 땅으로 판결을 해줬다는 내용들이 사설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로대왕님이나 허왕우님이 가야 땅에서 훌륭한 그 정신으로 백성들을 잘 아우르고 다스리면서 정치를 하다가 돌아가시게 되죠. 수로대왕이 158세라 158년 이렇게 살았다 그러는데, 사람이 어떻게 158년을 사나 지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기록상으로는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지만 제 생각으로는 그 당시에 계산 방법이 오늘과 같이 똑같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 다른 방법으로 계산을 해서 15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 않았냐. 허왕님은 10년 먼저 일찍 돌아가셨죠. 이런 문제라든지. 자, 이러한 문제 속에 강난사학자나 다른 타 성시에서 이런 요구가 있어요. 허왕후가 인도에서 왔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이거 보세요. 파사석탑이 허왕후님이 아유타고 공주로서 김해 가락으로 올 때 그 풍랑을 잠재우기 위해서 파사석탑을 배에 싣고 진풍탑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만 바람을 잠재운다고, 이걸 싣고 왔는데 인도 쪽에서 싣고 왔다, 배 타고 왔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아, 그 돌 그거 우리나라 어디서 나는지 나는 돌인데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이거 참 우리의 선조나 우리 역사학자들이 조금이라도 일찍 좀 이래 규명을 해 주었더라면 그런 이야기가 나올 텐데, 4년 전에 국립김해박물관과 고려대학교 산하협력단에서 이 파사석탑 돌을 분석한 겁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어디에도 생산되지 아니하는 돌이다. 인도, 중국 첸나이 지역에 그 지방에 많이 생산되는 돌이다. 그러면 이 파사석은 분명히 중국 남부나 인도 지역에 생산되는 것이니까 허왕우님이 이쪽으로 오실 때 배에 싣고 왔는 돌이 분명하다. 이렇게 이제 판명이 되고, 그리고 승선전
우리 수로 대왕님 정문에 가면은 남릉이라 그러는 남릉 정문에 가면은 상어 문양이 저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 상어 문양은 바로 인도 이 아유타국의 상징으로서 표시되고 있는 그 문양이기 때문에 그 왕후님이 이쪽으로 오실 때 이것도 전승이다, 전해져 가지고 왔다 하는 그 문제 하나고, 그 다음은 허황우가 인도에서 왔다는 증거, 이거 돌만 가지고 되느냐? 다른 증거가 뭐 있느냐? 이거예요. 10몇 년 전에 서울대학교 서정성 교수, 한림대 김종일 교수가 애완이 고분 발굴을 할 때 유구가 나온대. 그 유구 4구 중에서 한 구의 유구를 가지고 DNA 분석을 해보니까 인도 계통 여성의 DNA가 거기에 다 유전되어 있다는 것을 밝혀냈어요. 그러니까 김해 땅에는 애안이든 대성동 고분이든 인도 계통의 후손들이 거기에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파사스탑이나 또 상어문양이나 우리의 인도 여성 계통의 DNA가 있다는 것으로 봐서 허왕우님은 분명 인도에서 가락강으로 오셨다 하는 것은 이제 두말할 여지도 없고, 반대하시는 분은 입도 못 댈 정도로 과학적으로 증명된 이런 사건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자, 가락의 후에는 수로 대왕님은 10사람의 왕자와 2사람의 공주가 있었어요. 10사람의 왕자 중에서 맏아들 태자는 거등왕이 돼서 2대 도왕이 되고 9 왕자가 남는데, 그 왕자 중에서 둘째, 셋째가 허시성을 준 것이 아니에요. 흔히들 우리는 가락에 허시를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둘째 왕자, 셋째 왕자가 허시로 사성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둘째, 셋째가 아니고 두 왕자에게 수로 대왕님이 허시를 준 겁니다. 몇째 왕자는 고정이 안 되고 알 길이 없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공주가 2사람이 있다는 것이 전해져 오고 있고 우리의 족보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공주는 다음에 말씀드리고, 허시를 사성받은 2 허시 중에서 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흑이는 시조로부터 23세입니다. 23세인데 손을 붙이면 22세 손이 되겠지만 23세인데, 이 흑이라는 선조가 중국 알록산의 난때 신라사신으로 중국을 갑니다. 중국 가서 보니까 6대 현종이 도피해 있어요. 사천성, 성도에 도피해 있으니까 이 흑이 선조가 현종을 환도하는데, 장안, 그 당시 수도가 장안이니까 장안으로 오는데 큰 공을 세웠다고 해서 당나라 국성인 이시성을 사성을 해버려요. 그래 이 흑이 선조가 이시성을 득성을 해가 오는 겁니다. 인천이시 이 자리에 계시면 내용 잘 아실 텐데, 득성을 해와서 흑이 선조의 10세에 내려오면 흑염 선조가 또 있습니다. 이 흑염 선조가 저러한 벼슬을 하게 되어 상주국 소승령 개국후로 추정받음으로 해서 정식으로 당나라 국성인 이시를 사성 받아온 것을 이흑염이라고 처음 씁니다. 그래서 인천 이시의 본관조는 이흑염이고 득성조는 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시에는 양천허시, 김해허시, 태인허시, 하양허시 주로 4허시가 있는데, 허시들은 양천허시 시조가 누구다, 태인허시 시조가 누구다는 표현보다는 본관조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은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시조는 한 분뿐이죠. 수로대왕이, 김수로대왕이 시조죠. 시조 밑에는 본관을 득한 본관자라고 표현하면 되고, 인천이시의 시조는 시조가 아니고 본관조는 이흑염이고 득성, 성을 득해왔는 사람은 흑이다 하는 이런 내용으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7 왕자는 뭐 하느냐? 하동에 가면은 상계사말산이 칠불사가 있는데, 칠불사 가서 부처가
부처가 되죠. 부처가 되는데 이때 허황우님하고 같이 온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왕자가 장유화상이라고 왕자가 있는데 이 장유화상이 7왕자를 데리고 수도를 한 끝에 칠불사에 가가지고 7왕자가 성불해서 부처가 됐다. 그런데 이 7왕자가 성불된 후부터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 7왕자가 어디로 갔겠느냐? 사학계에서는 큰 관심이죠. 우리 후손들도 관심입니다. 다른 어떤 사학자들은 일본으로 건너가서 규슈로 건너가서 노가도 그 삼봉에 강림했다고 일본 천송 강림제를 지내는데 이 바로 7왕자 성불한 7왕자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두 공주가 있는데 자, 한 공주는 우리 김씨 족보에는 태사 배열문의 배필로 나옵니다. 이 태사 배열문의 배필이 도대체 어디에 사서에는 없어요. 사서에는 없어서 어디에 나오는지 이걸 찾다가 뒤집는 것이 배씨 족보를 뒤졌습니다. 이 배씨 족보도 요즘 나오는 족보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이 대학교 도서관 고서실에서 찾다가 찾았는 것이 바로 가까이 있는 경북대학교 고서실에 가니까 분성배씨, 김해배씨 족보가 제일 오래된 족보였어요. 그것을 들시니까 저 부분이 있더라고요. 열문, 빨간 네모 속입니다. 자는 휘림, 태사, 진양공, 배, 영안공주 딱 나와요. 그러면 수로왕의 첫째 공주는 영안공주라는 것이 나오고 영안공주 누구냐? 김씨휘 옥한이다. 옥한이라는 것이 나오고 옥한은 누구냐? 가락왕 수로여다 딱 나옵니다. 가락국의 수로왕의 공주라는 것이 딱 기록이 되어 나오더라고요. 이걸 발견하고 제가 참 탄성을 질렀어요. 여기에서 우리 수로대왕님의 한 공주분의 그 참 적적을 찾을 수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 공주를 또 찾기 위해서 그 다음 공주는 족보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석탈례 태자비로만 나와 있어요. 석탈례 태자비로만 나와 있고 그 태자비가 동경지에 기록됐다고 나오는데 이 동경지가 경주에서 발행하는 동경지인데 동경지 세 권이 원본이 발간이 되었어요. 그 세 권 원본을 아무리 뒤져도 석탈례 태자비에 우리 수로왕의 공주를 못 찾았어요. 그러다가 다시 우리 족보를 뒤져도 그래 나오는데 석시족보에는 어떨까 싶어서 석시족보를 또 뒤졌어요. 석시족보를 뒤지니까 석시족보에 금방 나와요. 이 석시족보는 옛날에는 지금이나 똑같이 이렇게 나와요. 석탈례 왕의 왕자가 세 사람이 있어요. 맏왕자가 저기에 나오는 구광입니다. 구광이고 둘째가 구추고 셋째가 여기에 안 나타나는데 구노입니다. 늙을로 쓰는데 맏아들 구광의 배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자를 네모 속에 했는데 벼슬은 각간이고 각간은 신라의 최고 등급 벼슬이고 추존 강조왕이다. 자기 조카가 왕이 되었으니까 추존해서 강조왕이 되는 것이고 귀는 김씨인데 아버지는 가락국 수로왕이라고 석시족보에 저렇게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로왕의 두 공주의 출처도 찾아내었어요. 그런데 공주가 두 사람뿐이었느냐? 이것도 의심이 많이 갔는데 사실은 두 사람보다도 너무 작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 일본에 건너가서 가락국 편년기에 나오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거등왕의 왕자 선왕자가 일본으로 건너갈 때 공주 한 사람이 같이 갔어요. 그 같이 간 사람이 묘견 공주다. 이 묘견 공주가 일본에 건너가서 여왕이 되었다. 그 여왕이 힘있고 여왕이 아니냐라고 지금 현재 추정을 해가면서 많은 그 사학자들이 연구를 해나가는 그런 시점에 있죠. 이러한 수로대왕님의 내부는 10왕자가 두 공주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7
왕자는 성불해서 그 후의 기록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이대도왕은 부모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절을 여러 군데 창건을 했어요. 특히 우리가 기억나는 것은 아버지 은혜를 갚기 위해서 부원함을 창건했다는 그런 내용이 우리가 기록으로 전해져 있고, 그리고 또 어머니를 위해서는 이 무척산에 가면은 모원사가 있는 그 내용이 있고, 또 아들을 위해서 아들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진영 부엉아산에 가면은 잠이라고 아들을 위해서 지은 절이 하나 있는데 지금은 터만 남아 있어요. 이러한 세 군데 삼원차를 지었다는 그런 설도 있고, 또 서로대왕님은 사실은 대왕으로 이렇게 계실 때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흥국사라는 절을 지었어요. 그리고 왕비를 위해서는 진국사, 왕자를 위해서는 신국사라는 절을 지었는데, 그 절은 또 삼원당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절을 밝혀내고 틀을 밝혀내는 사람이 또 이 자리에 계시는 도명스님이 실제로 답사를 해서 그 절터도 밝혀냈는데 저는 참 개인적으로 많이 존경을 합니다. 자, 이런 자암지가 있었고 옆으로 누워있는 불상도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8대 장왕에 와서는 부모 사랑을 위해서 왕우사를 창건하는데, 이 왕우사 창건이 452년에 되었다고 해서 공식적인 기록이 452년이라고, 가야의 불교가 452년에 들어왔다, 고구려 백제신라보다도 늦었다, 이렇게 자꾸 사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가야의 불교는 정말 서기 48년에 허광옥 공주가 올 때 장유화상이 여기에 왔고, 장유화상이 와서 김해 지역에 은하사라든지 장유사라든지 여러 절을 창건해서 전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가야 불교는 서기 48년에 불안떴고 우리는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10대 양왕이 좀 비운의 왕인데, 이렇게 해서 가야의 세력이 약해지자 신라가 고령가야를 없애고 점점 영토를 넓혀 가다가 바로 가락국도 침범을 해옵니다. 서기 532년에 이 가락국이 10대 양왕이었는데 세력을 보니까 싸워서는 도저히 되지 않으니까 양왕이 신라에 항복을 해버렸죠. 저는 항복이라 안 그럽니다. 양위했다 그럽니다. 왕위를 넘겨줬어요. 이 우리 원서에 보면은 강자를 써놨는데 이거는 내릴강도 되고 항복할 항자도 되기 때문에 후손된 도리로서는 양위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양왕님이 내가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백성들에게 피해를 주고 했으니까 흙으로 묻힐 수 없다고 해서 남겨놓은 무덤이 저 산층에 가면은 돌무덤으로 남겨져 있고, 나라를 어디에서 넘겼느냐, 밀양에 가면은 이궁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라 왕들의 행제소인데 이 행제소에서 양왕이 정식으로 신라의 나라를 넘겼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아서 내용은 많습니다만 이 정도에서 줄여드리는 것이 또 해일 것 같습니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